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계속해서 금융상품의 20번 문제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네, 20번 문제는 보면 ELS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ELS 학습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ELS에서는 이자율 추출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 하나는 알아두고 가세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투자 상품, 투자되어진 그 자산들에서 이자만 빼내갖고 새로운 전략을 짜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1,000억이 모집되어진 이런 펀드들이 있을 경우에요. 이런 펀드에서 1,000억을 전부 다 위험자산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ELD, ELS, ELW나 뭐 이런 등등 뭐 다양한 상품들에 따라서 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들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ELS라든가 ELW는 훨씬 더 리스크 있게 운영하거든요. 그럼 이 운용에서 이자율 추출 전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1,000억 중에 뭐 950억 정도를 할인채 매입을 해요. 그래서 할인채가 만기에 1,000억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할인채 매입을 하면은요.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되면 내가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는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차액이죠. 이 1,000억과 950억의 차액인 이 50억. 얘가 따지고 보면 할인채의 이자나 마찬가지예요. 얘를 빼서 또 다른 금융상품에다가 투자하는 걸 우리가 이자율 추출 전략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얘를 갖고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들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파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식이나 파생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벽 2개를 그려요. 배리어 2개를 그리고 이 배리어 위로 올라가면 밖으로 나갔으니까 아웃이라고 보고요. 배리어 안으로 들어오면 내부로 들어왔으니까 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녹인, 녹아웃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녹인과 녹아웃의 개념들은 뭐냐면 이렇게 투자한 주식이나 파생 상품의 수익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정 수준인 그 배리어를 넘어서 버리면 이게 녹아웃이 되는 거고 일정 수준 이내로 떨어져 버리면 녹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녹아웃이라 하면 뭐를 의미하냐면 조기에 수익률이 달성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지급하는 게 조기 상환 수수료가 되는 거고 녹인에 들어갔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풀었었던 문제들 중에 이런 거 있었죠. ELD는 원금 100% 보장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ELD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뭐를 웬만해서는 안 만드는 거예요? 녹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녹인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투자한 50억까지만 손실이 나고 이 이상의 추가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요것도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을 구분할 때 원본 초과 손실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ELS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EL이라고 들어가는 상품들이에요. 전부 다. 지수 연계형 상품들. 이런 애들은 싹 다 이자율 추출 전략을 취한다. 대부분의 이제 요 ELS나 ELD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요.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의 일반적인 경우들은요.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이자를 추출해서 투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럼 바로 한번 문제 볼까요? 자, ELS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러는 거네요. 첫 번째, ELS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2번, ELS는 조기 상환이 있으므로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은 불가능하다. 이거 땡이죠. 조기 상환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운용사의 투자가 잘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조기 상환인 거고 조기 상환 나타나기 전에 당장 투자한 돈 현금이 급해서 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환매해야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 환매, 중도 상환 가능해요. 대신에 중도 상환 수수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먹는 거죠. 이때 먹는 페널티는 어디에 소속된다? 운용사로 소속되는 게 아니라 펀드의 자산에 들어간다라는 문제도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한번 봤고요. 20번에는 2번 바로 오답이네요. 계속 볼게요. 3번. ELS의 발행 방식은 공모보다 사모의 비중이 높으며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많은 편이다. 그렇죠? ELS는 원금 보장, 원금 비보장 둘 다 발행이 가능해요. 무조건 비보장만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금 보장형에는 ELT가 있으니까 ELS는 일반적으로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발행을 통해서 수익률이 조기에 달성된다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제 끝나는 이런 형태를 갖는 게 ELS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계속해서 4번.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동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우리 리버스 컨버터블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런 애들을 리버스 컨버터블형이라고 한다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20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네, 계속해서 21번. 다음 중 주식 워런트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이제 워런트니까요. 옵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워런트라는 게 우리 이제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옵션과 연관되어진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랑 비슷하게 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옵션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21번 문항을 푸는데 나는 21번이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3과목으로 가면 3과목에 파생 상품이 있어요. 파생 상품, 뭐 운용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요 파생 상품 파트를 한번 학습을 하세요. 그리고 기본서를 학습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기본서 없이 문제풀이만 들으시는 분들은요. 문제풀이에서도 제가 파생 상품 파트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파생 상품을 한번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은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션에서 권리를 우리가 투자하는 게 워런트라고 바라보면요. 콜옵션이랑 풋옵션이에요. 둘 다 매수 또는 매도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걸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권리예요. 근데 이때 옵션이라는 거 실은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은요. 파생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자, 돈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물건이에요. 주식도 돈 주고 살 수 있죠. 금도 돈 주고 사죠. 쌀도 돈 주고 사죠. 원유, 석유들도 돈 주고 사죠. 이런 모든 애들을 전부 다 우리는 기초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초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 콜은 뭐를 살 수 있는 권리냐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실제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옵션을 행사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얻어갈 거라는 거예요. 뭐 또 간단하게 보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2만 원이에요. 현실성 있게 8만 원이에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한 주당 8만 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면 8만 원짜리를 얼마에 사냐면 2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에서 2만 원 주고 8만 원짜리 받는 거죠. 그럼 주당 6만 원에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게 콜옵션이에요. 아시겠죠? 비싼 걸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옵션을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자와 콜옵션을 보유한 사람들에서는요. 주식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죠. 근데 콜옵션은요. 주주로서의 권리는 없어요. 왜? 아직은 옵션, 그 살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주식을 산 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콜옵션 보유자는요. 주주로서의 권리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의사결정도 못하고 당연히 뭐도 못 받겠어요. 배당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콜 옵션에 대한 개념이에요. 옵션.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기초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실제로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자와 옵션만 갖고 있는 자의 차이점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요거를 넘어서는 부분들은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실은 요거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언급은 하는데 그거는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접근을 하세요. 왜냐하면 파생 상품 가서 한번 다시 학습을 하셔야지 여기서 학습하기엔 너무 길어요. 됐죠? 네. 자, 21번. 그럼 다음 중 주식 워런트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 1번. 워런트 증권 투자 시 일반 주식과는 달리 자본이익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은 없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 수익이요. 배당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옵션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주식 차익 자본이득은 취할 수 있죠. 옵션 행사하면. 그렇죠? 2번 선물이나 옵션 등과 마찬가지로 해지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옵션 파생 상품은 실은 왜 생겨났냐면요. 해지하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파생은 가격 하락 또는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고 만드는 상품들이 다 파생 상품이에요. 계속 3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증가는 콜 워런티의 가치 상승을 가져온다. 아까 보세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증가래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래버리면 콜 워런트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4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증가는 풋 워런티의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 실은 여기 두 가지를 묶어버리면요 변동성이거든요. 우리 이제 변동성이라 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가능성들인데요.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요 보통 옵션의 가치는 다 같이 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과 4번 둘 다 묶어서 변동성 증가는 가치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1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변동성 증가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냐면 이 보기 3번, 4번을 가격 상승으로 바라보면요. 콜은 증가해요. 하지만 풋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감소한다고요. 얘를 갖다가 함정으로 만들어낸 문제가 얘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아니라 얘는 변동성의 증가라고 보는 거예요.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막.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면 가격이 올라갈 때 콜옵션이 끝도 없이 이익이 나고 가격이 떨어질 때 풋옵션이 끝도 없이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옵션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콜 워런트 자체의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떨어지더라도 얘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거라는 거.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건 막 오르거나 막 떨어지거나 계속 출렁출렁 한다는 소리니까. 기다리면 언젠가 나한테 무조건적인 이익이 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옵션은 여기 그린 것처럼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제한되는 게 보통이어서 콜옵션을 갖고 있어도요. 가격 떨어진다고 막 별로 마음이 막 그러지 않아요. 왜? 난 손해 안 보니까. 대신에 올라가면 매우 좋은 거예요. 풋도 반대요.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보지만 나는 별 마음의 미동이 없어요. 하지만 떨어지면 이익 본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동성은 언제나 워런트, 옵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같이 정리해서 꼭 표시해 두세요. 됐죠? 이 부분은 옵션 가면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됐나요? 네, 계속해서 22번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여기 이제 뭐 RP 매매라든가 레버 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이 지문 갖고 그냥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1번 RP 매매 시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환매 조건부 채권 앞서 간단히 배웠지만 만약에 내가 산다면 나중에 되팔게, 판다면 나중에 되살게 라는 조건을 전제로 거래하는 채권. 그렇죠? 매우 안전한 국공채 같은 애들 위주로 거래한다. 우량 채권 위주로 거래한다. 자, 그래서 RP 매매 시 정하는 약정 전 이율이란 중도 해지 시에 적용받게 되는 이율을 말한다.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RP 매매는요. 금융기관만 거래가 가능하며 일반 고객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잘못됐어요. RP는 금융기관도 할 수 있지만 고객들, 개인 일반 고객들도 매매가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더 볼게요. 3번 펀드형 랩이란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랩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포장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주방에서. 이런 애들이 보통 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내 자산 A, B, C, D 이런 애들 그냥 전부 다 하나로 묶어내는 게 우리 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랩인데 이 랩이 펀드형 랩이면 A 펀드, B 펀드, C 펀드, D 펀드를 묶어내는 거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 자체도 펀드라면 분산 투자가 잘 돼 있는 애인데 분산 투자가 잘 된 애들을 다 묶어서 또다시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에 또 분산 투자니까 뭐가 극대화되겠어요?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가 엄청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펀드형 랩은. 거기까지 정리. 4번이에요. 레버 카운트는 고객과의 이익 상충 가능성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레버 카운트도 뭐냐면 이제 펀드형 랩에서 펀드만 빼면 돼요. 자산들이 이렇게 묶어갖고 예를 들어 이거는 A가 팔았고 얘는 B가 팔았고 얘는 C가 팔았고 얘는 D가 팔았어요. 얘를 갖다 묶은 거예요. 됐죠? 만약에 얘를 A가 팔았으면은요 A한테 가장 이득되는 것만 하나 팔았을 거라고요. B만 팔았으면 얘한테 이득되는 것만 팔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특정한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수수료 높은 물건을 판다던가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이익 상충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레버 카운트의 장점이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운영하니까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들겠죠.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랩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핵심 포인트 해설 하단에 레버 카운트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장단점 있어요. 증권사, 영업직원, 고객. 이 장단점은 반드시 한번 체크는 하시는 게 맞아요. 됐죠? 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3번 문제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네, 다음 중 CMA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나오고 있고요. 이제 CMA는 어렵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고 CMA 기본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CMA 이제 형태 종류들 조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MMF형이고요. 두 번째가 RP형이고 세 번째가 MMW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해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거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건 이 CMA 자체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MMF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은행에서 발행하는 배웠었죠. 종금사의 CMA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CMA라는 금융 상품들이요. 발전을 해갖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같이 취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기보다는 이걸 구분을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면 보통 CMA는 RP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MMF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얘의 경쟁 상대로서 우리가 봤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CMA라는 이 금융 상품을 MMF형, RP형, MMW형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해서 카테고리의 구분틀이 달라진 거지 MMF, MMW가 아예 사라지거나 바뀐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MMF는 말 그대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단위로 정산이 되어지고 기간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라는 포인트 정도 하나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RP가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이 RP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매 조건부라 해서 이 환매라는 뜻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요. 반드시 다시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매 개념할 때 전당포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갖다가 맡기면 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시계나 뭐 이런 거 맡겨놓고 제가 뭐 한 달 후에 반드시 찾으러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달 후에 돈을 갖다가 주면 그 물건을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매 조건부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매 이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은 사면서 한 달 있다가 내가 다시 팔을 테니까 돈 줘야 돼. 또는 파는 사람은 한 달 있다가 내가 다시 사드릴 거니까 나한테 돌려줘야 돼. 이런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에 매매 차익을 통해서 배당을 하는 게 RP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MW는요. 이게 레버 카운트예요. 그래서 레버 카운트 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가 CM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 세 가지. CMA 안에 MMF형, RP형, MMW형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문제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CMA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고 1.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 상품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별도의 매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특정 CMA 상품에 투자되는 편의성을 가진다. 그죠? 선택하면 끝이에요.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그 들어갈 때도 실은 이게 정형화되어져 있어요. MMF에 될지 RP에 할지 MMW에 할지. 2번 MMW형 CMA는 1일 정산 방식을 사용하므로 이길 원리금의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보수 과세 효과가 발생하여 세전 수익률과 세해 후 환산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 내용들인데 자 아까 MMW 이야기하면서 제가 레버 카운트라고 이야기했었죠. 레버 카운트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 운용을 하는 상품이에요. 운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라던가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펀드 매니저들이 나가는. 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보수에 과세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세전 수익률과 세후 환산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보수에 어떤 식으로 볼지. 그러니까 세전이면 무조건 똑같죠. 뭐 1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에서 돈 떼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보수 과세 효과이기 때문에 그 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전에 계산했던 것과 세후 환산 수익률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들이 MMW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3번이에요. MMF형 CMA는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로 확정 금리가 아닌 실적 배당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그렇죠? 우리 MMF는 이제 은행의 금융 상품을 학습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봤어요. 4번 RP형 CMA는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로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에 투자하여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얘도 이제 약간 또 부연을 하자면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금을 그냥 원리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들에 우리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원금하고 이자는 무조건 돌려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리스크가 없는 상품들이요. 그런데 이 투자자가 선택을 한 투자 상품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 금융회사 또는 이제 시장 경제 전체에 위기가 생겨서 투자자가 투자했던 원리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거는 5천만 원 한도로 예금보호공사가 보장하는 거니까 실은 국가가 보장하는 거죠. 국가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예보의 기본은 똑같은 설명을 또 들으실 텐데 투자의 주체가 중요했고요. 은행이냐 증권사냐 운용사냐 그리고 나서 이 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성격이 되게 중요했어요. 뭐의 성격? 이자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실적을 배당하냐 약정 금리를 배당하냐 이건데 약정 이율이라는 거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은행 가서 예금 통장 가입하면 연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약정 금리예요. 약속한 금리. 아시겠죠? 근데 실적 배당은 약정 금리랑은 상관없이 성과가 잘 나오면 많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그로 인해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게 실적 배당이라고요. 얘네들이 다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보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CMA는 되게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처럼 반드시 사고 파는 과정 안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지 예금자 보호 때문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RP형 CMA가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하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에 투자해서 안정성이 떨어져 버리면 얘는 CMA 이런 상품으로 우리가 취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기금융 상품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CMA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라는 게 이 RP형 CMA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게 RP형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23번에는요. 정답이 4번이에요. 됐죠? 예. 교재에 잠깐 보시면 하단에 CMA에 대한 그 유형별 특징을 MMF, RP, MMW형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해놨어요. 얘네들 공통 카테고리로 묶어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각각의 특징들, 핵심 키워드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네, 계속해서 24번 자산 유동화 증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24번에서 이제 ABS가 나와요. 이 ABS는요 지금 1과목에서 금융 상품에서 다룰 거고요. 2과목에 대한투자에서 다룰 거고요. 3과목에 채권 파트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ABS 하나가 세 군데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2개에서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출제되는 게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학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지금 여기서 먼저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뭐 너무 깊이 있는 내용까지 보기보다는요. ABS가 어떤 거다라는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고요. 대한투자에서 ABS가 나왔을 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보고 채권에서 나왔을 때 완성을 시켜볼게요. 예, 한 번에 다 들으면 또 너무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예, ABS요. ABS 뭐냐면요. 금융회사들이요. 금융회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사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동성이 낮아요.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 대출, 뭐 자동차 할부 채권, 신용카드 채권, 기업 할인 어음 이런 식으로 돈만 빌려주고 여기 누구에게? 고객에게 대출해주고요. 고객한테 이자 받는 이런 식의 상품으로 돈이 다 묶이는 거예요.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대출한다는 게 금전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회사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 비중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빌려갈 사람들도 많고 투자할 때도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더 이상 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자산들을, 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갖다가 다시 유동성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이제 특수 목적 회사인 SPC라고 말하거든요. 이 특수 목적 회사들이 대부분 다 유동화 전문 회사예요. 얘네들이 이 자산을 싹 다 양도받아요. 넘겨받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줘봐 일단. 그래서 SPC가 싹 다 가져다가 이제 현금 흐름을 정리해요. 현금 흐름을 정리하겠다는 걸 뭐 만기별로도 정리하고요. 1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그리고 이자, 지급일로도 정리해요. 뭐 월 단위로 이자 내는 애, 연 단위로 내는 애, 뭐 10년 단위로 내는 애, 만기 한 번에 내는 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금 흐름별로 싹 다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요. 이렇게 관리하다가 보면 야 여기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이자가 매달 안 들어오고 있네. 두 달에 한 번씩 밀리네. 일주일씩 밀리네. 이런 리스크 점검이 한번 되죠. 이런 현금 흐름 정리를 한번 끝내고 그러면서 플러스 어떤 일을 하나 더 하냐면요. 신용 보강이라는 거래요. 신용 보강을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 보강을 하는 방법들이 내부 보강 방법과 외부 보강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이 외부 보강 방법들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온 유동화 자산의 신용도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걸 묶어갖고 뭘 만들 거냐면 채권, 증권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의 형태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을 누구에게 당연히 팔겠어요? 투자자에게 갖다 팔겠죠. 그럼 이때 이 투자자가 얘를 매수하냐고 자금이 투입이 될 거고 이 투입된 자금을 SPC가 받았다가 금융회사로 넘겨주면 고정돼 있던 돈을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갖고 땡겨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이 채권으로만 우리가 단적인 예를 보면 채권 갖다 팔면 뭐 줘야 돼요? 그렇죠?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해야 되죠. 이때 이제 가만 보세요. 원래 이 유동화 자산 때문에 뭘 받았어요?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죠. 이 받은 이자를 갖다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돈을 1차적으로 쓰고요. 또 이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또 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5%로 받아요. 평균적으로 고객한테. 그런데 여기다가 5%로 전해준다면 이거 SPC에서 유동화하고 뭐하고 직원 뽑고 월급 나가는 게 이게 4%예요. 그러면 이게 자산 유동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은행에 가서 그냥 돈 빌려 3%에 돈 빌려다가 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신용 보강이라는 작업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채권의 등급보다도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채권을 만들어내서 그 채권을 갖다 파니까 5%까지 안 주고 뭐 2% 정도 이렇게만 지급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더하면 1% 정도의 자금으로 현금을 유동화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우리가 ABS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다가 빵 터지면 금융위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2002년, 2008년, 2012년 미국발, 유럽발 이 금융위기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들, 구조화 상품들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지금은 훨씬 더 구조화가 잘 됐고요. 요 ABS라든가 뭐 MBS라는 상품들이요. 더 보다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신용 보강이라든가 리스크 분산에 대한 부분들이 잘 돼서 그런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초창기에는 좀 위험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 24페이지, 24번 문제 하단 핵심 포인트 해설의
정리가 쫙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매치해서 한 번 정도는 읽어는 보세요. 저희는 바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자산 유동화 증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보다 기초자산의 신용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 금융회사의 신용도는 아무 의미 없고요. 얘 신용도가 어떠냐가 핵심이에요. 2번 일반적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의 신용도는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를 넘지 못한다. 2번 바로 잘못됐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용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보강해서. 얘보다 높아야지만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팔아서 금융회사가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BS의 신용도가요. 금융회사의 신용도보다 낮으면 채권 이자가 금융회사가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되게 상식적인 부분들이에요.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져야지 ABS라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땡이고요. 3번 지분 이전 증권은 유동화 중개기관에서 일종의 주식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요걸 우리가 패스스루 시큐리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패스했다라는 게 이전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요게 주식이에요. 4번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조달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그렇죠? 4번이 맞기 위해서는 2번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24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25번이에요. 다음 중 자산 유동화 증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의 주체는요. 저희 교재 또 잠깐 들어보시면은요. 하단에 보유자, 관리자, 수탁자, 유동화 전문회사, 신용보관기관, 수탁기관 등등등 이런 애들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딱 정리하세요.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치는 조금 시켜드릴게요. 네, 볼게요. 1번 유동화 전문 회사는 여기 SPC 말하는 거예요.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원활히 하고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 목적 유한회사다.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한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특수 목적 회사를 우리가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기 1번 맞고요. 2번 자산 관리자가 본인의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예비 자산 관리자라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이 SPC 안에 자산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문제가 있다면 예비 자산 관리자가 필요하다. 3번 기초자산가 그로부터 발행하는 현금 흐름의 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실질적 자산 유동화의 수혜자는 자산 관리자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수혜자라 하면은요. 이 증권을 발행을 해서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냐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그렇죠. 얘가 혜택을 제일 많이 보죠. 자산 그 관리자가 수혜자가 되면은요. 이 돈 얘가 다 먹고 횡령해서 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 오답이네요. 4번 신용보관기관은 발행한 증권의 전반적인 신용 위험을 경감시키는 업무를 담당해요. 여기 요 신용보관하는 회사들. 여기도 또 따로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5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6번 문제 보기 한번 볼게요. 저당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다 잘못됐고 하나만 맞았다. 1번 저당 대출은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실사 등 많은 사무처리 과정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금융상품이다. 네, 그래서 저당 대출은요. 노동집약적 금융상품까지 연결해서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는 그 MBS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졌을 때 저 노동집약적 금융상품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적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매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요. 저당 대출은 담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무위험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없죠.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담보를 잡는 거예요. 무위험 이자율 수준보다는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요. 2번 땡이고요. 3번 체증식 대출은 월 상환액이 초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낮으나 점차 증가하는 대출로 초기의 월 상환액이 이자 지급에 충분하지 않으나 바이다운 계정으로 인하여 네거티브 아모티제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체증식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땡. 4번 LTV나 PTI가 낮을수록 LTV나 PTI가 낮다라는 거는요. 그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대출을 적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할 수가 없죠. 왜?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적게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위험률이 증가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오답이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예. 요 문제까지가 이제 우리 유동화와 관련된 문제들이니까요. 반드시 좀 정리 한번 해서 내용들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27번 다계층 증권 CMO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 CMO가 있고요. 또 뒤에 넘어가면 CDO라는 애를 배울 거예요. 둘 다
그 다계층 증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CMO는요, 우리가 이 M이 모기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MBS와 좀 연관성이 크고요. CDO의 D는요, 뎁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그 리스크 자산들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이제 CDS, 신용파생증권이나 또는 ABS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접근 자체를. 됐죠? 그래서 CMO는요, 이자, 지급, 순위를 계층으로 나눈 게 CMO고요. 이렇게 또 써놓으면 MBS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MBS가 아니라 CMO는요. 이렇게. CDO는요. 리스크별이에요. 뭐가 제일 위험하고 뭐가 제일 안전하냐 이렇게 나누는 게 CDO예요. 그래서 CMO와 CDO를 구분할 때도 조기상환 위험이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이자 지급 순위를 우리가 순위에 따른 계층을 나눴다 CMO가 되고요. 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포함한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다 CDO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CMO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됐죠? 얘는 이제 보기를 갖고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에요. 금리 상승 시 슈퍼 플로터예요. 우리 보통 이제 플로터라고 하면은요. 영어 표현으로 이제 둥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이자를 받는 애들이 다 깔려 있고 맨 위에 떠 있는 애가 이제 보통 플로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상승 시 슈퍼 플로터 계층은 일반 플로터 계층보다 높은 수익을 얻지만, 그렇죠? 반대로 금리 하락 시에는 일반 플로터 계층보다 낮은 수익을 얻는다. 당연한 얘기죠. 위에서 먼저 받지만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2번. 실제 조기 상환율이 예상 조기 상환율보다 낮을 경우에 원금 상환의 우선권을 가지는 계층은요. TAC가 아니라 PAC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TAC랑 PAC 저희 그 27번 문항 하단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다시 체크해 보세요. 계속 3번. 원금의 지급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이자부 증권은 조기 상환이 늦어질수록 높은 투자 수익을 얻게 된다. 그렇죠? 이자만 지급하는 이자부 증권들은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을 테니까 투자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4번. 변동금리 계층은 이자를 변동금리로 지급하며 보통 만기가 빠른 첫 번째 계층을 변동금리 계층으로 구성한다. 지금 보기 4번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볼게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얘가 위험하고 얘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이게 우리 보통 상식이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누구냐면요. 우리 고객들의 관점에서는 보통 이래요. 변동금리처럼 계속 변하면 안 좋고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안 움직이면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약간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금리가 하락해요. 자, 고정금리 불리하죠. 변동금리 유리해요. 맞죠?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면 고정금리는 안전하고 변동금리는 불리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야, 어떤 상황에도 잘 안 움직이는 얘가 안정적인 거 아니라는 관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요. 내가 대출 받았을 때 대출 이자도 올라가겠지만 내가 매수한 채권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간다고요. 그 얘기는 우리 지금부터 위험이라는 건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변동성 또는 민감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자고요. 변동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여기 있는 변동금리가 위험한 거고 고정금리가 안전한 게 맞아요. 하지만 민감도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따라가냐라는 접근으로 갔을 때에는 변동금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요. 고정금리가 훨씬 더 불안하고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뭘로 보자 이제? 움직임을 민감도로 보자. 그러니까 변동금리 계층은요. 맨 위에만 변동금리로 줘요. 금리가 많이 오르든 떨어지든 맨 위에니까 얘가 만기가 제일 짧을 거 아니에요.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만기가 긴 애들은 싹 다 뭘로 바꿔놓겠다? 뭐 고정금리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낮은 애를 위에다 올려두고 높은 애들을 뒤로 쫙 깔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동금리 계층에 대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한 번은 넣어주세요. 지금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를 바라볼 때도 이 관점의 변화를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27번에는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8. 다음 주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 또 구분을 보셔야 되겠죠. 퇴직연금은 우리가 이제 DB형, DC형 구분을 해요. 자, 이 DB형이 확정 급여형이고요. 여기 DC형이 확정 기여형이에요. 자, 제목을 그대로 해석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급여가 확정되어져 있다라는 거, 퇴직금을 고정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고정되는 건 우리가 쉽게 1년당 1개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의 그 퇴직금 제도죠. 퇴직금 제도에서 1년을 일하면 한 달 정도, 12분의 1을 반드시 퇴직금으로 적립해 줘야 되는데 요거보다 같거나 더 많게 적립해 주는 제도예요. 누가 이제 그걸 적립을 할까요? 그렇죠. 사업주가 적립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확정 기여형은 이러한 사업주의 적립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적립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알파를 우리가 근로자의 기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라 하는 것들은 사업주 적립금과 부담금의 근로자의 기여금이 합쳐진 형태가 확정 기여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DB형은 사업주가 적립을 하면서 퇴직금을 고정시키니까, 맞죠? 이 퇴직연금 운용을 할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책임져요? 이 책임 관계는 그렇죠. 사업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될 돈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나버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를 다음 달 퇴직금으로 해. 그러니까 이 사업주의 부담금이 감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이 이익이 나면. 반대로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 또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업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꿔요. 사업주의 부담금이 변경된다 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문구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고정하고 얘는 그러니까 퇴직금이 유연해요. 퇴직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주의 부담금이 변화되는 거랑 퇴직금 자체가 바뀌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요. 얘는 퇴직금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1년 중 12개월 중 한 달분 같거나 그 이상 무조건 여기 정한 대로 고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DC형은 이제 다시 조금 더 볼까요? 사업주가 적립을 해주면 근로자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기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렇죠?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 선택을 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제 그 제안서를 보내면 그 펀드나 상품을 선택을 할 때 근로자가 내 마음에 드는 걸 자기가 고르고 위험자산을 선택할지 원금 보장형을 선택할지 손실이 나면 근로자 자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로자 네가 기여했기 때문에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라고 보는 게 DC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더 안전하게 운영돼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얘가 더 안전해야 될까? 얘가 더 안전해야 될까? 당연히 DC형이 더 안전해야 될 거예요. 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퇴직금의 제도인데 퇴직금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3층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퇴직금 자체가 이 적립금이 떨어져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안 되면 이 자체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든 아무튼 간에 돈이 날아가서는 안 돼 이거예요. 퇴직금이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돼. 그런데 이거는 날아가도 사업주가 책임져 주니까 너는 오케이. 사업주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이거는 근로자가 선택해서 근로자가 책임지니까 너는 우리가 규제를 하겠어라는 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DC형이 규제가 더 크고요. DB형 규제가 낮아요. 그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투자라던가 이런 상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DC형은 직접 투자도 안 돼요. 규제가 높기 때문에. 반면에 DB형은 사업주 네가 책임질 거니까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갖고 투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보면은 아마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기본 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1번 DB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일시금의 계산이 사실상 종전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DB형의 퇴직금 제도는 그렇죠. DB는 퇴직금 고정돼서 기존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죠. 같거나 더 크다고요. 1번 맞고요. 2번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금의 수급권이 강화되어졌다. 그렇죠.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요. 요 DB든 DC든 해서 퇴직금이 특별 계정에 들어가서요. 사외에 적립돼요. 사내 적립, 사회 적립의 개념이 뭐냐면 회사 내에서 모으고 있으면 기업이 부도날 때 그 돈도 같이 날아가요. 그런데 퇴직연금이 사회 적립된다는 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매달 돈을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완전히 독립되어진 형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퇴직연금 자체의 주인은 사업 근로자들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계속 3번 DC형은 적립금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되므로 DB형에 비해 투자의 규제가 완화되어져 있다. DC형이 뭐 어떻다고요? 훨씬 더 규제가 높다고요. 3번 오답이네요. 그렇죠? 근로자의 책임이나 권한 아래 운용되기 때문에 DB형보다 무조건 규제가 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오답이고 4번 DB형 제도에서는 채권 혼합형 펀드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예, 이제 DB형은 실제로는 이 규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오답을 잘 만들진 않아요. 투자에 대한 기준은 DC가 직접 투자 안 된다.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교재 들어오시면은요. 교재 하단에 또 핵심 포인트 해설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정리해 둔 것들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28번에는 정답이 3번. 네.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핵심 포인트 문제 다 풀었고요. 이어서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출제 예상 문제 2번 한번 봐볼게요. 네. 자, 다음 중 금융상품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금융상품의 속성에 따라 예금, 투자, 보장, 대출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출성 금융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상 채권에 해당된다. 반대로 됐죠. 소비자 입장에서 돈 빌렸는데 어떻게 채권이에요. 채무지.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채권이 되는 거고 권리 보유자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의무자죠. 갚아야 돼.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금융상품은 원본 초과 손실. 자, 파생과 증권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 잘못됐네요. 원본 초과가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을 구분해요. 3번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에 따라 증권과 파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손실이 아니라 원본 초과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됐냐 안 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보기 3번은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요. 초과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파생 상품은 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 여부에 따라 장내 파생과 장외 파생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거래소가 있으면 장내, 없으면 장외. 파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번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7번이에요. 다음 중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주가지수 연계증권 ELS와 주가연계펀드 ELF는 중도해지 환매가 가능하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요. ELD, ELS, ELF가 있으면요. 그 중에서 ELT만 100% 원금 보장형이 돼야 되고요. ELS나 ELF는요. 원금 비보장형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계속 2번 주가 연계증권 ELS의 수익 상환 방법은 원금 보존 추구형과 원금 비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주가 연계예금 ELT와 주가 연계펀드 ELF에는 원금 100% 보장형 이상만 선택 가능하다. 땡이에요. 원금 100% 보장은 ELT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3번 주가연계예금 ERD는 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여 사전에 약정금리를 지급해요. 그래서 약정금리를 지급하겠다라는 건 손해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ELD 예금자 보호해준다.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죠. 4번 주가연계예금 ELD는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ELS와 ELF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맞는 얘기. 그래서 7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12번이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는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되며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한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 갱신보험료나 유지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싹 다 부가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부가보험료는 보험과는 상관없이 부과되는 보험료로 신계약비, 유지비 등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부가보험료예요. 됐죠? 3번 수은보험료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 부가보험료는 예정 사업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만 보면 수은보험료는 위험보험이랑 저축보험이니까요. 사망률이 위험보험에 대한 그 보험료율이 될 거고 예정 이율이 저축보험료에 대한 그 보장 이율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얘기죠. 4번 생명보험 상품의 가격 책정 시 목표 이윤에 맞는 가격과 비용을 설정해야 된다. 보험 상품은요. 수지상등의 원칙. 이윤이 남아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이윤이 남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12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이에요. 가입 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장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은 말 그대로 감액하는 방식이니까 감액보험이 되겠죠. 이 감액 상품을요. 체감식 보험하고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체감식은 상품 이 구성 자체를 할 때요. 내가 받는 사망보험금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체감식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액보험은요. 그 암 같은 거 걸리면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보험 가입을 못 하니까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안 좋은 증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가자마자 바로 보험료 한 달 내고 몇 억씩 되는 큰 돈을 타가니까 이제 그런 걸 막는 거예요. 3개월 안에 걸리면 50%만 줄게.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은 70% 주고 1년이 지나야지 완전히 다 줄 거야. 이해되시죠? 요런 게 감액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 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장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액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체감식은 뭐 연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면 그게 체감식이 되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3번에는 정답이 3번 감액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번 다음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의 운용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1. 증권 대여는 가능하나 차입은 불가능하다. 대여와 차입 둘 다 불가능. 바로 1번부터 오답이에요. 네. 2번 개인용 MMF는 3천억 미만, 법인용은 5천억 미만의 경우 추가 설정 설립이 금지되어져 있고요. 3번 펀드 재산의 잔존 가중평균 만기가 75일 이내여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짧은,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애들을 투자를 하는데 대신에 완전히 다 1년 미만만 있는 건 아니에요. 2년, 3년 되는 애들도 있죠. 안전할수록 기간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장기 채권에 너무 높은 비중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 가중평균 잔존만기라는 게 만기랑 투자 비중을 곱해갖고 그 평균치가 75일을 넘어가서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4번 채무증권의 경우 최상위 등급은 펀드 자산 총액의 100분의 5, 최상위 등급의 차하위 등급은 펀드 자산 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투자가 금지되어진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20번에는 정답이 바로 1번 차입과 대여는 둘 다 불가능.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23번 다음 중 기준 가격 적용 일자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1번 주식 50% 이상 펀드 2번에 주식 50% 미만 펀드 저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래서 주식 50% 이상 펀드가 15시 이후에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T 플러스 1이고요. 주식 50% 미만의 펀드가 17시 이전에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T 플러스 2일이 기준가격 적용 일자고요. 환매는 T 플러스 3일이에요. 다음날. 그래서 요 23번 문제와 관련되어진 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일 서로 같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네 서로 다른 애니까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좀 학습 한번 해두세요. 요거 때문에도 우리 학습자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일은 서로 다르니까요. 요 부분들은 저희 뭐 교재를 한번 체크하거나 기본서 체크해도 상관없고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그거 찾아갖고 검색해서라도 한번 정리는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뭐 문제풀이 과정에 이걸 정리하는 데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 언급은 해드리는데 반드시 체크 좀 해주세요. 23번의 정답은 2번이 오답이에요. 네. 계속해서 25번 ELS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리베이트예요. ELS가 조기 상환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투자 기간 중 넉인을 터치한 적이 없으면 만기에 지급되는 보너스 수익을요 우리가 더미 수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리베이트가 아니죠. 2번 낙아웃 ELS에서 사전에 정한 낙아웃 배리어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지급되는 고정 수익률이 요게 바로 리베이트예요. 아시겠죠? 이제 1번, 2번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3번 참여율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률 또는 가격 하락률에 대하여 수익이 어떤 비율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율, 참여니까 참여율이죠. 4번 낙인 베리어예요. 주로 원금 보장형 ELS에서 상승 수익률을 지급하는 한계 가격. 낙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나는 게 낙인이라고 그랬죠.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 원금 비보장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땡. 그래서 4번은 낙인이 아니라 뭐 낙아웃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5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LS와 관련된 용어들도요. 한 번 정도는 잘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29번 ABS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현금 수취 방식에 있어 유동화 자산을 중개기관에 매각하고 중개기관에서는 상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지분 이전 증권 방식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분 이전 증권 방식은요. 패스스루를 말해요. 원리금 이체 방식이 페이스루 방식인데 상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건 페이스루 방식이에요. 원리금 이체 방식. 그래서 1번이 바로 오답이에요. 2번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통하여 자산의 부해화, 낮은 비용의 자금 조달, 유동화 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리스크 점검 등의 장점을 갖죠. 그러니까 ABS를 발행하는 이유예요. 발행자 입장에서. 3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산 유동화 증권을 통하여 높은 신용도를 가진 증권의 투자 기회 확대, 동일 신용 등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획득 등의 장점을 갖는다. 맞는 얘기고요. 4번 자산 유동화 증권의 내부 신용 보강 방법은 후순위 증권 발행, 초과 스프레드 예치금. 제가 외부 신용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증보험류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는 내부 신용, 외부 신용은 보험 가입하고 보증보험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됐나요? 29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3번 다음 중 CMO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계층 증권,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1번 금리 변동의 반대 방향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보통 포트폴리오 해지에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인버스 플로터예요. 우리 인버스 하면 또 반대란 뜻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실제 조기 상환율이 일정 조기 상환율 이상일 경우 여타 계층의 초과분을 모두 상환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환받지 못하는 계층은 PAC가 아니라 TAC예요. T.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오답이고요. 3번 최초에는 리보 이하에서 표면 이자가 설정되지만 리보 변동폭의 배수로 표면금리가 변동되는 계층을 슈퍼 플로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더 많이, 떨어질 땐 더 많이. 그렇죠? 4번 이자의 지급 없이 원금만 지급하며 조기 상환이 빠를수록 투자 수익이 상승하는 분할 증권을 원금부 증권이라고 부른다. 4번도 맞는 이야기. 그래서 4번 보기는요. 지문은 반드시 한 번 정도 학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4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1. 확정 급여형 제도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의 수준이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진다.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확정 급여형은 급여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 퇴직금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주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부담금이 변동되어질 수 있다. 2번 확정 기여형 제도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네요. 확정 기여형은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변경된다고 했죠. 누가 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더 빡빡하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3번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죠.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4번 확정 기여형 제도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여 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그럼 이때 이제 확정 기여형 제도에서 근로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34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희가 금융상품 파트 전부 다 정리가 끝난 거고요. 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고 키워드, 포인트들만 잡아갖고 암기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애는 쓰지 마시되 중요한 건 그렇다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암기를 안 해버리면은요 점수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돼요. 너무 많이 외울 필요도 없지만 던질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키워드 정도를 다 잡고 문제를 풀면서 오답 체크를 하는 것들도 방법이니까요. 접근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파트에서 금융상품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